저 거지 할멈을 모셔오십시오. 10살 아이가 대전 한가운데서 외쳤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지요. 감히 무슨 짓이냐. 하지만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들어 보였습니다. 낡은 신발 한 켤레였습니다. 그 순간 임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도대체 그 신발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거지 할멈은 누구였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시대 배경은 모두 창작된 허구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교훈만큼은 진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폭군이 나라를 다스리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조정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지요. 한양성 밖 빈민촌에 이름 없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이었어요. 길거리에 떨어진 글자를 보고 혼자 글을 깨쳤고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세상 이치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동이는 폐가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었지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이대로 잠들면 다시 깨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때였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동이를 덮었어요. 아가, 죽으면 안 돼. 넌 특별한 아이란다.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어 동이를 감싸주었지요. 동이가 눈을 뜨려 했지만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동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언젠가 내가 필요한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동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몸을 덮고 있던 누더기는 있었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동이는 그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 후로 종조시장 근처에서 그 할머니를 보았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거지 할멈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심부름을 해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동이가 물을 길어 오다가 골목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동이가 할머니를 흔들었지요. 할머니는 고열에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어요. 동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요. 동이는 결심했습니다. 작고 왜소한 몸이었지만 할머니를 업었어요. 비틀거리며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움막은 작고 허름했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동이는 시장에서 얻어온 물로 할머니의 이마를 적셨어요. 차가운 물수건을 갈아주고 입술에 물을 묻혀주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웠지요. 할머니는 고열 속에서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세자마마, 억울하십니다. 진실을 남겨야. 용신발. 그 안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동이는 할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곁에 있던 낡은 보따리를 보았지요. 할머니가 항상 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동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었지요. 그 안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천 조각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낡았어요. 동이가 신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이렇게 낡은 신발을 왜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을까? 동이는 신발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신발을 뒤집었어요. 안쪽에 희미하게 무언가 보였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용무늬였지요. 동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용무늬는 오직 왕실만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대궐 물건이야.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동이를 보았지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가, 내가 날 살렸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동이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마시다가 보따리를 보았어요.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이의 표정을 보았지요.
너 봤구나. 그 신발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동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 무늬가 있었어요. 왕실 물건이죠?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동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앉아라, 아가.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 전 할머니의 이름은 소선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세자를 모시는 궁녀였지요. 세자는 어질고 학식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고 올바른 정치를 꿈꿨어요.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영의정 박승은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지요. 세자가 즉위하면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박승은 세자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어요. 영모 누명을 씌우기로 한 것입니다.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위조 문서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임금께 고했습니다. 임금은 경로했고 결국 세자를 사사하라는 명을 내렸어요. 그날 밤 소선은 세자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세자는 죽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붓을 들었지요.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소선아,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 안에 진실이 적혀 있다. 내 신발 안에 숨겨라. 언젠가 때가 오면. 세자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소선은 그 종이를 받아 세자의 신발 안창 속에 숨겼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장례 행렬의 혼란 속에 시체 수레에 숨어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었지요. 그 신발 안에는 세자마마께서 마지막으로 적으신 글이 있단다. 진짜 영모를 꾸민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누명을 씌웠는지 모두 적혀 있지. 하지만 할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구나. 궁궐에 들어갈 수도 없고 누가 이 미친 거지의 말을 믿겠느냐? 20년을 기다렸지만 헛된 일이었나 보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동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꼭 그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할머니가 동희를 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지요. 아가,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할머니가 절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며칠 후 동희는 시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남자들이 허름한 주막 뒤편에서 은밀히 만나고 있었어요. 동희는 그 얼굴들을 기억했습니다. 영의정 댁을 드나드는 사람들이었지요. 동희는 몸을 낮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보름 후 대전에서 거사를 진행한다. 임금을 패하고 왕자를 옹립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20년 전 선대 영의정께서 이루지 못한 일을 이번엔 완수한다. 동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0년 전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바로 세자를 죽인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동희는 조용히 빠져나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동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일어났지요. 동희는 들은 것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놈들이 또.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할머니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가, 이번엔 막아야 한다. 우리가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요?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믿잖아요. 동희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의금부에 가서 고발하려 했지만 쫓겨났었지요. 거지 새끼가 어디서 헛소리냐. 문지기가 돌을 던졌고 동희는 이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동희의 상처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방법을 생각했단다. 우리가 직접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야 한다. 상소요? 어떻게요? 격쟁이라도 올려야지. 임금님 행차 때 길을 막고 호소하는 거야. 목숨을 걸어야 한다. 동희와 할머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임금께서 종묘에 참배하러 가신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그 길목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동희와 할머니는 임금 행차길에 자리를 잡았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타난 건 임금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영의정 박한과 그의 일당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박한은 박승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의정이 된 자였습니다. 박한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할머니를 보았지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얼굴. 설마, 소선?
박한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내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20년 동안 어디 숨어 있었느냐? 할머니 소선이 박한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래, 나다. 박승의 아들아. 내 아비가 저지른 죄악을 잊은 줄 알았느냐? 박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이 칼자루로 향했어요. 여기서 끝장을 내주마. 동희가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바로 그때 호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임금의 행렬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종묘로 가시는 길이었지요. 박한이 황급히 칼을 거두고 절을 했습니다. 전하, 이 거지들이 길을 막고 불경을 저질러 싸웁니다. 임금이 상황을 살폈습니다. 영의정이 칼을 뽑으려 했고 늙은 거지와 아이가 있었지요. 임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영의정, 경이 백성에게 칼을 겨누었는가? 전하, 이 자들은. 동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격쟁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동희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임금이 동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소인은 동희라옵니다. 전하, 이 할머니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할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박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것들의 헛소리를 들으시렵니까?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모두 대궐로 가자. 대전에서 이야기를 듣겠다. 대전 안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어좌에 앉으셨고 박한, 소선, 동희가 아래 섰지요. 신하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제 말해보거라. 무슨 억울함이냐? 임금이 물으셨습니다. 박한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전하, 저 거지들의 망발을 들으실 필요 없사옵니다. 당장 내쫓으소서. 동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저 거지 할멈을 모셔오십시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방자한. 아닙니다. 이분을 제대로 보십시오. 이분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소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러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임금이 소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는. 전하, 소인은 소선이라 하옵니다. 20년 전 세자마마를 모시던 궁녀였사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지요. 소선? 그 소선이냐? 임금은 기억했습니다. 형인 세자가 죽은 후 사라진 궁녀를 말입니다. 전하, 세자마마는 억울하십니다. 소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자마마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으십니다. 모두 박승의 관계였습니다. 박한이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헛소리를. 증거가 있습니다. 동희가 보따리에서 신발을 꺼냈습니다. 락디 낡은 신발이었지요. 신하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저게 무슨 증거란 말이냐? 임금이 내관에게 신호했습니다. 내관이 신발을 받아 임금께 올렸지요. 임금이 신발을 살펴보셨습니다. 겉은 너덜너덜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뒤집는 순간 임금의 손이 멈췄어요. 안쪽에 희미하게 금실로 수놓은 용무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자가 신던 신발이 아니냐. 동희가 말했습니다. 전하, 신발 안창을 보십시오. 그 안에 세자마마께서 남기신 글이 있습니다. 임금이 조심스럽게 안창을 들추었습니다. 오랜 세월로 굳어 있었지만 천천히 벗겨졌지요. 그 밑에서 누렇게 변한 작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임금이 종이를 펼치셨어요. 세자의 필체였습니다. 나 세자는 억울하게 죽는다. 영모는 박승영의정이 꾸민 것이다. 거짓 증인 김만석에게 은 100냥을 주었고 위조 문서를 만들었다. 나는 죽지만 이 글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임금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형님. 임금이 박한을 노려보았습니다. 박한. 내 아비가 이런 짓을. 전하, 그건 날조된. 박한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동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그리고 이번에도 영모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임금이 물으셨습니다. 소인은 엿새 전 주막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동희는 그날 들은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술했습니다. 장소, 시간, 얼굴, 심지어 옷차림까지 정확히 기억해 말했지요. 그들은 보름 후 대전에서 거사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전하를 패하고 왕자를 옹립한다고. 20년 전 선대 영의정이 이루지 못한 일을 완수한다고 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한, 이게 사실이냐? 박한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지요. 임금이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박한과 그 일당을 체포하라. 의금부로 압송하여 국문하라. 금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한과 대전에 있던 그의 측근들이 모두 끌려갔어요. 며칠 후 국문 결과 정말로 보름 후 거사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의 덕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임금은 소선과 동의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선, 20년간 고생이 많았구나. 짐이 형님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소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이제 세자마마께 진실이 밝혀졌다 알을 수 있겠습니다. 임금이 명을 내렸습니다. 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라. 묘소를 다시 정비하고 시호를 올리도록 하라. 그리고 소선, 너는 궁으로 돌아와 편히 쉬거라. 소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 감사하오나 소인은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다만, 소선이 동의를 보았지요.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임금이 동의를 보았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동의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소선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20년간 거지로 살며 혹사한 몸이 이미 한계였던 것이지요. 궁에서 극진히 돌봤지만 보름 후 소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동의가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동의가 소선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선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요. 아가, 고맙다. 내가 모든 걸 이뤄줬구나. 할머니, 넌 특별한 아이야. 그걸 잊지 말거라. 소선은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세자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선의 장례는 궁에서 정중히 치러졌습니다. 세자의 묘소 옆에 묻혔어요. 동의는 매일같이 묘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동의를 불렀습니다. 동의야, 궁에 나만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전하, 소인은 글도 제대로 모르는 거지 뿐입니다. 아니다. 내게는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다. 그 눈과 귀, 그리고 기억력 말이다. 너는 백성들 속에 섞여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아이다. 동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동의는 내금이 소속 밀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능력은 탁월했지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음모를 미리 알아채 막아냈어요. 사람들은 동의를 천의 눈을 가진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의는 어느덧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금위의 책임자로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지요. 그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소선 할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동의는 그것이 할머니의 대답이라고 믿었지요. 묘소 옆에는 세자의 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관되어 정중히 모셔져 있었어요. 세자마마, 부디 편히 쉬소서. 소인이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 낡은 신발은 궁궐의 보물각에 보관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신발로서 후세의 길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동의는 옛날 자신이 살던 빈민촌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지요. 동의는 그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옷을 나눠주었습니다. 너희들도 포기하지 마라. 나도 너희처럼 거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임금님을 모시고 있단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동의는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글자를 알려주고 세상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그중 몇몇은 나중에 훌륭한 관리가 되었지요. 새로운 영의정이 임명되었습니다.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신하였어요. 그는 조회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을 봐야 합니다. 거지 아이 하나가 나라를 구했듯이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진실이 들려옵니다. 동의가 증명한 것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과 지혜가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창작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현실입니다.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서 가장 큰 진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나라를 구했듯이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에 더 큰 가치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